그러면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예요? 대출형 부동산 펀드인데 이 대출형 부동산 펀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자, 그러면 대출형 부동산 펀드는 대출 방식으로 펀드의 수익을 추구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대출이라는 게 부동산 대출은 요즘에 새로운 부동산 대출의 기법이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뭐냐 하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건 프로젝트란 말이 사업이란 뜻이죠. 그리고 파이낸싱은 금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업과 금융이 결합된 형태의 일종의 공동사업인데요. 과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그냥 그 사업주의 담보가 있느냐, 속된 말로 돈 많으냐, 그 다음에 뭐 신용이 있느냐, 이걸 보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담보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게 일반적인 대출이에요. 기업 대출이. 그런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나 신용을 보질 않아요. 이론적으로. 보질 않고 뭘 보는 거예요? 그 사업의 사업성을 보는 거예요. 그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앞으로 떼돈을 벌 것 같아. 아, 그 사업이 앞으로 현금 흐름이 돈다발이 막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담보가 없어. 재산이 없어. 그래도 대출을 해줘요. 그 사업주가 신용이 없어. 신용이 없어도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담보나 신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사업성 또는 현금 흐름, 미래 현금 흐름을 보고 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참 진취적인 거죠. 진취적인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이게 이제 미래의 사업성이죠. 요걸 담보로 자금을 대출한다. 물적 담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 또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요거는 나중에 가서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업주한테 야, 네 말 믿었다가 망했으니까 너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소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돈 내놔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소구한다. 그런데 은행은 예를 들어서 은행을 예를 들면 은행은 그 사업의 사업성, 미래 현금 흐름을 보고 돈을 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사업성 검토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너 돈 내놔 라는 걸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비소구 금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비소구 금융이다 이런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사실 현실적으로 비소구 금융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건 교과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이다 그러면 비소구 금융 딱 찍어야 돼. 찍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어렵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된 사업이 망하면 은행은 돈을 회수를 못해. 그리고 사업주한테 너 돈 내라 이런 말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지 거의.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이러저러한 보증장치를 요구해요. 연대보증을 세우거나 아니면 뭐 출자금을 내라고 하거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세운 만큼 또는 뭐 어떤 측면에서는 여기 출자한 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을 지게 해요. 사업이 실패하면. 그런데 그건 그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보증을 썼다면 보증선 범위 내에서만 돈 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소구한다. 그래서 제한소구금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소구금융이거나 제한소구금융이다. 원칙적으로는 비소구금융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제한소구금융이에요. 그죠? 제한소구금융이 훨씬 더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부외금융이에요. 부외금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보세요. 여기 사업주가 있어요. 사업주가 시행사라고도 해요. 사업주가 있는데 여기 은행이 있다고 가정해. 은행이 있는데 이 사업주는 시행사예요. 실제로 시행을 하는 주체죠. 시행사가 이 사람이 담보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준다고. 즉 미래 현금 흐름을 보고 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이렇게 직접 대출해 주는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돈을 이렇게 주질 않아요. 이렇게 주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업주에게 뭐냐면 프로젝트 관련 법인, 회사를 만들게 합니다. 이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 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PF 법인 또는 특별 목적 회사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요. 특별 목적 회사. 특별을 뭐라고 해요? 스페셜. 풀 스펠링을 다 쓰지 않겠습니다. 스페셜. 목적은 purpose. 그 다음에 company 이렇게 얘기해요.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스페셜. 이게 purpose라는 게 목적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뭐 컴퍼니. 그래서 이걸 약자로 SPC라고 그래.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SPC라는 말 아주 많이 써요. 그래서 SPC라고도 쓰고 SPV라는 표현도 써요. V라는 말은 이게 vehicle이라는 뜻이에요. vehicle. vehicle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건 기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별 목적 기구, 특별 목적 회사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인데 요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회사죠. 그래서 요거는 임직원, 상근 임직원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서류상의 회사예요. 상근 임직원이 없다니까 임직원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사가 임직원이 없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임직원 있죠. 등기 이산이 다 있어요. 있는데 상근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명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서류상 회사예요. 이건 서류상 회사예요. 서류상 회사고 법적인 책임만 법률적인 측면에서 책임만 지는 회사예요. 그래서 사업주나 이런 이해관계자가 PF 회사를 만들고 여기다가 대출해주는 형식을 취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돈을 빌려서 빚이 있는 걸 부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채는 사업주가 A 회사고 그 다음에 PF 회사는 B 회사라고 할 때 자 돈을 은행이 B 회사에 빌려준 거기 때문에 B 회사의 장부에는 이게 빚이지만 부채지만 A 회사가 실제로 이건 서류상 회사고 이게 실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유령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법률적으로만 만든 거란 말이죠. 실제로 돈을 쓰는 건 사업주가 쓰잖아요. 그럼 사업주의 A 회사의 장부에는 부채가 기록돼야 안 돼요. 부채로 기록이 안 돼요. 다시 자 은행은 PF 회사에 대출해주는 형식을 취하지 법적으로 사업주의 대출을 직접 해주는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A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집행을 하고 돈을 쓰고 이런 걸 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는 거는 사업주가 하지만 사업주의 장부에는 대차대조표라는 장부에는 빚이 안 잡혀요. 부채로 안 잡힌다고. 좋죠. 부채로 안 잡히니까. 그죠? 부채로 안 잡히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장부할 때 부자. 장부할 때 부자 이렇게 써. 그 다음에 바깥으로 외자. 바깥으로 돈이 들어오는 펀딩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부의 금융이라고 해요. 부의 금융. 그러니까 밸런스 시트라는 말은 대차대조표라는 뜻이고요. 오프는 바깥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프 밸런스 시트 파이낸싱이라고 그러죠. 부의 금융. 직역한 겁니다. 부의 금융. 그래서 부의 금융이라는 용어도 알아놓으셔야죠. 나중에 우리가 또 다뤄요. 사실 리스크에서. 근데 지금은 거칠게라도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대충 구조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놓으셔야죠. 그래서 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용해서 부동산 펀드의 수익 모델을 삼은 걸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동산 펀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정식 명칭으로는 대출형 부동산 펀드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출형은 다른 말로 PF형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출형 부동산 펀드의 경우 두 번째 한번 보죠. 자금을 제공하고 확정된 이자율을 받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 펀드 자체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 돈을 빌려주는 거야. 돈을 빌려주고 거기서 나온 걸 이자 형식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추구하는 게 바로 대출형 부동산 펀드고요. 다양한 형태의 대출 채권 담보 장치를 적용하죠. 돈을 빌려주고 그걸 회수하는데 얘가 사업이 실패한다고 해서 돈을 못 갚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안전 장치를 취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대출 채권 담보 장치를 이용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대출형 부동산 펀드의 점검 사항을 보면 시행사가 사업 부지를 확보했는지 이거 확인해야 되죠. 내가 빌려주는 데가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아니에요. 그러면 개발 사업을 실제로 개발 사업을 하는 주체가 시행사죠. 시행사가 땅도 확보 못하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시행사가 사업 부지를 확보했는지 확인하고 시공사의 신용평가 등급 같은 거 확인해야 돼요. 시공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건설회사의 신용 등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행사가 인허가를 잘 받았는지 부동산 개발 사업이 사업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거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헷갈린데요. 대출형 부동산 펀드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점검 사항이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왜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아니 대출형 부동산은 말 그대로 대출해주고 그 이자 먹는 건데 무슨 사업성 검토를 하느냐. 사업성 검토, 개발 사업성 검토는 개발형 부동산 펀드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기 쉽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해. 대출형 부동산 펀드에서는 이 사업의 사업성이 굉장히 중요해.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업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되면 이게 대출형 부동산 펀드가 이게 실패하기 딱 십상입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형 부동산 펀드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형 부동산 펀드가 있어요. 권리형 부동산 펀드에서 권리라는 게 뭐예요? 권리라는 게 부동산 관련 권리죠. 부동산 관련 권리는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는데 물권의 대표적인 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권리가 전통적인 권리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게 지상권이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임차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자본시장법에서 2009년도에요.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제정이 되면서 새로운 권리가 추가됐어요. 그 새로운 권리가 세 가지. 분양권, 신탁수익권, 그다음에 금전채권이에요. 물론 앞에 부동산 담보부도 붙지만 어쨌든 이렇게 분양권, 신탁수익권, 금전채권도 투자 대상으로 규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가 새로 추가됐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위주로 살펴봐야 돼요. 물론 권리형 부동산 펀드가 엄청 중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만 이런 세 가지가 추가됐구나 정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입주권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입주권하고 분양권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입주권, 분양권 구분 못해서 상관없어요. 입주권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 아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입주권은 일명 딱지라고 하는 겁니다. 딱지는 투기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공식적인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분양권에 투자한다. 이런 거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4절에 증권형 부동산 펀드인데요. 이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증권형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 대개 보면 대상되는 게 뭐냐, 대상되는 증권이 뭐냐,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대개 보면 예시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게 증권형이구나 라고 소개해 놓은 정도죠. 그래서 특정 부동산 자산 관련 증권에 투자한다든가 리츠의 주식에 투자한다든가 개발회사의 증권에 투자한다든가 투자 목적 회사, 이 투자 목적 회사가 사실 SPC거든요. SPC의 발행 지분 증권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것이 예시로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아래에 있는 지문을 다 읽으면 여러분들 머리가 터집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투자하고 있구나. 증권형 부동산 펀드라는 게 바로 이런 데 투자하는가 보다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생상품형이 있는데 이건 진짜로 언급할 게 별로 없는 게 뭐냐면 파생상품형 부동산 펀드가 규정은 돼 있어요. 법률에. 규정은 돼 있는데 문제는 상품이 없어요. 파생상품이라는 게 부동산 파생상품이 있어야지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근데 파생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개발된 예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에는 규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개발된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앞으로도 개발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생상품이 활성화되려면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수가 없어요. 공신력 있는 지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면 질문이 막 들어와요. 선생님 왜 지수가 없습니까? 국민은행 KB 이런 데 들어가면 KB 주택가격지수 뭐 이런 거 있고 각종 사설기관이나 뭐 금융회사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지수, 부동산 지수 같은 거 있는데요. 근데 그런 거는 공신력이 없다니까요. 공신력이 없고 이게 적어도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서 쓰여지려면 굉장히 고도의 어떤 공적인 그런 측면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공신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부동산 관련 지수로 유명한 게 케이스 실러 지수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케이스 실러 지수의 실러 박사님 같은 경우에 노벨상 얼마 전에 받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든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러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유진 파마하고 또 한 분 있는데 요분 세 분이 시카고 대학에서 두 분, 그다음에 하버드에서 한 분 해가지고 요번에 2013년도인가 이때 그 노벨상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만든 지수가 있다고요. 케이스 실러 지수, 부동산 지수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 파생 상품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게 규정도 있다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부동산 펀드가 있습니다. 이 준부동산 펀드는 사실상은 증권 펀드예요. 또는 특별자산 펀드예요. 형식적으로는. 다만 실질적인 내용이나 경제적인 효과가 부동산에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준부동산 펀드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건 이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사전적으로 의미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예시가 나와요. 예시가 네 개가 나와요. 이것도 우리나라에 지금 준부동산 펀드가 사실상 준부동산 펀드요!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례로 드러났어요. 사례로 드러났는데 4개 사례 드러났어요. 제목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준부동산 펀드까지 해서 바로 2장의 내용을 본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의 종류 및 특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전체 큰 틀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79페이지 한번 보시죠. 79페이지 내용이 제1절 실물형 부동산 펀드고요. 실물형 부동산 펀드를 개요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80페이지 보면 5개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형, 임대형, 계량, 경공매, 개발형 이렇게 돼 있고 요걸 이제 하나씩 이제 부연해 놓는 거죠. 그래서 80페이지 아래에 매매형 부동산 펀드 나오죠. 그래서 의미가 나오고 개요가 이어집니다. 이때 개요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매매형 부동산 펀드는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 시점까지 보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는 거죠.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수익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재반 활동을 하지 않고 또한 부동산 가치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재반 활동을 하지 않으며 단지 부동산 가격이
대비 취득 시점 대비 적정 수준으로 상승하는 때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 차익에 따른 자본소득, 캐피탈 게인이라고 그래요. 자본소득을 획득하는 것을 운용 전략으로 한다. 단순한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보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행위도 존재하지만 이는 적극적으로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활동. 유지하는 활동이지 적극적 개발 활동은 아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매형 부동산 펀드의 수익 및 위험이 있죠? 거기 보면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에 사전 매입 약정을 체결해 둔 경우 뭐 이런 게 나와요. 사전 매입 약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이 바로 뭐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이용된다 정도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사전 매입 약정을 체결하기가 쉽지 않고 설령 사전 매입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매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매입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게 말짱 도루묵이다. 뭐 이런 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밑줄만 쳐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점검사항을 봅니다. 82페이지에 점검사항 이런 거 제가 설명을 기본적인 골격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살펴봅니다. 체크해 볼게요. 세 번째 줄에 1번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해서 전부 다 점검사항이에요. 그걸 끄시고요.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또 그 밑에 줄 두 번째 밑에 줄에 보면 건설 중인 부동산의 경우에 매입할 때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걸 추가해 놨어요. 건설 중인 부동산. 건설 중인 부동산은 완공된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해서 고려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1번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는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형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형 부동산 펀드의 의미를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세 번째 줄 끝에 매매 임대 방식의 부동산 펀드다. 그래서 바이 앤 리스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개요를 보면 수익 모델이 마지막 줄에 보면 안정적인 이자 소득 성격이다. 안정적인 이자 소득이다. 이 정도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임대형 부동산 펀드의 수익 및 위험에 보면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 적정 수준의 임대 수익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래서 임대 수익을 보는 거니까 당연히 임대를 본다는 얘기고 85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공실률이라는 게 나와요. 두 번째 줄에 공실률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거기서 다섯 번째 밑에 줄에 보면 공실률이 높을수록 임대 수익이 감소하여 결국 임대형 부동산 펀드의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주된 위험 요인이 된다. 그만큼 공실률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또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거기에 밑으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제반 경비의 과다. 경비를 고려해라 그런 얘기예요. 들어가는 돈을. 근데 거기서 또 밑으로 네 번째 줄에 보면 대출 이자나 대출 취급 수수료 등 차입 관련 비용이 과다한 경우도 위험하다. 이런 거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 거기서 다시 여섯 번째 밑에 줄에 보면 뭐가 나와요? 취득 가격 대비 매각 가격이 적정 수준 이상 높아야 한다라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건 뭐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주요 점검 사항을 보시면 공실률과 임대료가 두 번째 줄에 나와요. 공실률, 임대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쭉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네 번째 단락에 한 편 다음에요. 한 편 다음에 밑에 줄에 차입 규모가 적정한지 이런 거 확인해봐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그 밑에 줄에 대출 이자나 대출 취급 수수료 이런 거 고려해봐야 된다. 이런 내용 나옵니다. 근데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